저는 절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진, 38살.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지금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저였습니다. 오늘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한도연 회장님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신문을 읽으며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회장님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남편 한준호가 늦게 식탁에 나타났습니다. 4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요즘 들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룹의 후계자로서 부담이 많으셨을 겁니다. 준호가 저에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시누이 한지우가 해외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사가 공손히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 다음 주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쌍둥이 동생으로 38살,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우는 집안에서 정통 후계자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분이었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도현 회장이 지우의 귀국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을 봤습니다. 그 미소는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자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끼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우 씨가 돌아오시는 걸 아버님이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여러 나라의 비즈니스를 배워온 인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말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정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제가 과연 이 거대한 재벌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부인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이 평소와 달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신기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아. 한도연 회장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라고만 부르시던 분이 제 이름을 부르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공손히 대답하자 회장님이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별것 아닌 일이라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의 시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한도연 회장님의 그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왜 그런 눈빛을 보내셨을까요? 마치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정체성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집에 오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그런 감정을 느꼈지만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도연 회장님의 시선을 보고 나니 그 감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데 문득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를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한도연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장님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집사가 지우의 항공편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3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직접 마중을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긴장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지우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있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지만 이제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일도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준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우가 돌아오면 제 위치가 더욱 애매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후계자가 나타나면 저는 더욱 소외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인 지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해외에서 자라며 받은 교육과 경험은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얼마나 다를까요? 그날 오후 저는 지우의 방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이었지만 최근에 새로 꾸며졌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지우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지우가 저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은 달랐지만 얼굴 윤곽이나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닮음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으니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오늘따라 더욱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지우의 귀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성실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서울의 작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평범한 직장인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제 답변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의구심을 품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제 과거에 관심을 보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도현 회장님의 이상한 시선, 지우와의 묘한 닮음, 그리고 제 출생에 대한 질문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아는 저의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숨기신 것은 없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우가 돌아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지우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연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진짜 의미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우의 귀국과 함께 저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여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지우를 위한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처음 만날 시누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스카프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뒤돌아보니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지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김 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어디서 많이 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김 여사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분명히 어디선가 봤다고 우기셨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오래전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백화점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김 여사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8년 전 그날 밤 2명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였는데 한 명은 재벌가 딸이고 한 명은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여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두 아기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그 실수를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은 사실 재벌가의 친딸이에요. 김 여사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김 여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가 지갑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출생 기록의 일부라고 하시면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거기에는 제 생년월일과 출생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아기의 기록도 있었어요.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같은 시간에 태어난 또 다른 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의 성은 한 씨였어요. 한지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여사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며 황급히 사라져버리셨어요.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아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한도연 회장의 친딸이고 지우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야 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저를 바라보던 그 이상한 시선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혹시 회장님도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된 거냐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저녁 식사 시간에 한도연 회장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오늘따라 회장님의 시선이 더욱 예리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도착 시간을 확인하시는 회장님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지우를 직접 보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김 여사가 준 종이를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저와 지우가 바뀐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난 38년의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김 여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원래 이 집에서 자랐어야 했습니다. 한도현 회장의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지우처럼 완벽한 후계자가 되었을 거예요. 반대로 지우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며 저처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김 여사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저를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얼굴이 한도현 회장님을 닮았을까요? 지우와 정말 쌍둥이 자매일까요? 오늘 지우를 만나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공항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지우를 혼자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한도현 회장과 준호가 공항으로 떠난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지우의 방을 다시 구경하며 어린 시절 사진들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저와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나 눈매가 비슷했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점점 신빙성 있게 느껴졌어요. 오후 늦게 공항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우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할 테니까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지우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한도현 회장과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여성의 목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말투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지우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정말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은 달랐지만 얼굴 윤곽과 눈, 코, 입의 위치가 거의 동일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현 회장이 저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우가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우도 저희의 닮음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거만한 인상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품평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저희가 같은 나이라며 친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곧바로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우는 해외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공부했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인턴십을 했다고 자랑했어요. 한도현 회장이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반면 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중심이 된 대화에서 저는 완전히 소외되었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서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하지만 지우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우가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지우의 말을 기다렸어요. 지우가 저를 훑어보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어요.
물론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여사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 저희가 바뀐 것이 맞다면 지금의 지우 자리가 원래 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가 지금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이러니였어요. 저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여사를 다시 찾아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진짜 정체성을 찾는 여행이 시작될 것 같아요. 지우의 차가운 시선이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지우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지우는 저를 대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깔보는 시선을 보냈거든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지우와 마주쳤는데 지우가 저를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은 지우가 돌아온 후로 더욱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았어요. 지우와 대화할 때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칠 때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준호는 저와 지우가 친해지기를 바라며 자꾸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피했습니다. 회사 일을 배우러 다닌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저에게 쇼핑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드디어 지우와 친해질 기회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지우와 함께 돌아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쌍둥이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도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옷가게에서 같은 옷을 입어보자고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같은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저희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희는 완전히 똑같았어요. 키도 같고 체형도 비슷했습니다.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닮아 있었어요. 판매원이 쌍둥이 자매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지우가 거울을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지우도 저희의 닮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며 우연의 일치라고 중얼거렸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지우가 갑자기 제 과거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지우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으로 지우가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우의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이상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거든요. 저와 함께 있으면 묘하게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이 든다고 했어요. 지우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릴 때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혹시 지우도 저희의 진짜 관계를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착각인 것 같다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지우가 말하길 재벌가의 며느리는 그냥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양과 품격은 기본이고 비즈니스 감각까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특히 지우가 한도연 회장님 앞에서 더욱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지우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혼자 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우와의 놀라운 닮음, 서로에 대한 묘한 친근감, 그리고 지우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김 여사의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한도연 회장님이 저희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와 지우가 나란히 앉아 있을 때 회장님의 시선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혹시 회장님도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준호가 저희가 쌍둥이처럼 닮았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에 한도연 회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와 지우를 번갈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지우가 준호의 농담에 어색하게 웃으며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색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김 여사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우와의 닮음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김 여사에게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 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 여사가 처음 저를 만난 백화점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 여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왜 찾아왔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진실을 더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김 여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8년 전 그날 밤 병원에는 2명의 임산부가 입원해 있었다고 했어요. 한 명은 한도연 회장의 부인이고 또 한 명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시간에 출산을 하셨다고 했어요. 김 여사가 말하길 그때 병원에 정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병원이 혼란에 빠졌고 그 틈에 아기들이 뒤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김 여사가 그 실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한도연 회장의 권력이 무서워서 감히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김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38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저와 지우가 바뀐 것이 확실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진짜 한도연 회장의 딸이고 지우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김 여사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당시 출생 기록과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개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며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김 여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여사가 고민하시더니 결국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며 당부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가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비밀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며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충 둘러댔지만 지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지우가 갑자기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혈액형을 비교해보자고 한 것이었어요. 우연히 같은 혈액형일 수도 있다며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지우도 뭔가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어쨌든 혈액형 검사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한도연 회장님도 그 제안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이라며 검사를 해보자고 동의하셨어요. 저는 내심 기대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습니다. 내일 혈액형 검사를 하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 같았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 저희가 바뀐 쌍둥이 자매일까요? 김 여사가 약속한 증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집 앞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김 여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손에 든 봉투가 제 운명을 바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38년 전 그날 밤에 모든 기록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출생증명서, 원본과 혈액형 검사 결과지까지 보관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2개의 출생증명서가 들어있었거든요.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한지우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혈액형 기록이었어요. 제 원래 혈액형은 AB형이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은 O형이었습니다. 반대로 지우의 원래 혈액형은 O형인데 현재는 AB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김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의 진실을 더 자세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정전이 일어났을 때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의 팔찌가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간호사들이 혼란 중에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김 여사가 그 실수를 발견하고도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시 한도연 회장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강조하시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하셨습니다. 김 여사가 특히 강조한 것은 한도연 회장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지우를 키우면서도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도연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던 그 복잡한 시선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혹시 회장님도 진실을 의심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이 비밀을 공개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과연 이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병원에 가서 혈액형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동의했어요. 병원에서 체열을 하는 동안 지우가 계속 저를 관찰했습니다. 혹시 제가 긴장하는 것을 눈치챈 걸까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가 최근 저의 행동이 이상하다며 지적했습니다. 자꾸 외출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했어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추궁에 당황했지만 단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것뿐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지우가 쉽게 납득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저는 AB형이었고 지우는 O형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완전히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지우가 결과지를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자신의 혈액형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진실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어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가 계속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혈액형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저는 그런 지우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혈액형 검사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한도현 회장님이 그 결과를 듣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단순히 신기한 우연이라며 넘어갔지만 한도현 회장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저와 지우를 번갈아 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식사 후 한도현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단둘이 있게 된 순간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혹시 어린 시절 이상한 기억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출생과 관련된 기억이 있냐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가끔 이 집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도현 회장님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도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저와 지우가 바뀐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혈액형 검사 결과를 보고 더욱 확신이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도현 회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혹시 이와 관련된 증거나 정보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만약 있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김 여사의 이야기와 증거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도현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자고 제안하셨어요. DNA 검사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진실이 공개되면 모든 사람의 삶이 바뀔 테니까요. 특히 지우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준호는 어떨까요? 아내와 여동생이 사실은 자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진짜 정체성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우도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진실 규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DNA 검사와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낼 거예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거짓된 삶은 끝내고 진짜 저의 인생을 찾고 싶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린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한도연 회장님과 함께 검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건네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저와 한도연 회장님이 친부녀 관계로 확인되었다고 했어요. 반대로 지우와 회장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결과였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 그 결과를 듣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38년 만에 진짜 딸을 찾은 감격과 동시에 지우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이셨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도연 회장의 친딸이었던 것이었어요. 지난 38년 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한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찾던 딸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차갑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고 안도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지우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호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도연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일단 지우에게만 먼저 사실을 알리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준호와 다른 가족들에게 차례로 말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재벌가의 정통 후계자로 살아온 지우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일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한도연 회장님이 지우를 서재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우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 DNA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우와 회장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고 저와 회장님이 친부녀 관계라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지우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검사 결과가 틀렸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여러 번 확인한 정확한 결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음모라고 비난했어요. 저는 그런 지우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 지우를 진정시키려 하셨지만 지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부짖었어요. 지우가 저를 노려보며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안을 차지하려는 음모였다며 저를 원망했어요. 저는 그런 지우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 지우에게 진정하라고 타이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하시며 서로를 원망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결국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와 한도연 회장님만 서재에 남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시며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지우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겠다며 식사도 거부했어요. 준호가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아직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 준호에게도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저는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를 따로 불러서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아버지가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실제로는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럽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호도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저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차갑고 적대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저에게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밝혀졌다고 해서 자신이 쉽게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집에서의 자신의 지위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와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 저희의 대화를 듣고 개입하셨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하셨어요. 지우도 이 집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회장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저와 대화를 거부했고 한도연 회장님과도 거리를 두었어요. 준호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 집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우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저에게 적대적이었고 모든 가족 모임에서 냉전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 가족회의를 소집하셨거든요. 모든 가족이 모여서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도연 회장님, 준호, 지우, 그리고 저까지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의 행복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발표하셨어요. 회장님이 지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친딸로 커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가족으로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우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저는 이미 이 집의 며느리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딸로서의 지위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회장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에 감사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저에게 너무 적대적으로 행동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의 희생양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지우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지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준호가 저희의 대화를 듣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저희가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한도연 회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우는 계속 이 집에서 살면서 회사 일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이 비밀을 외부에 알리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우리 가족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소동을 피하자는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우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고 한도연 회장님도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준호는 계속 웃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지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정원으로 나가서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우가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해주었습니다. 지우가 말하길 처음에는 정말 저를 미워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지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하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혈연 관계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우가 제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이 집을 지켜나가자고 다짐했어요. 저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우와 저는 서로 협력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했어요. 한도연 회장님도 저희 둘을 똑같이 아껴주셨습니다. 김 여사를 다시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 여사가 저희 가족이 평화롭게 해결한 것을 보고 안도하셨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 후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모든 가족이 기뻐했지만 특히 한도연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복잡했던 혈연 관계도 이 아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질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우도 제 임신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아이의 고모가 되는 것이 기쁘다며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어요. 준호는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가족 관계였지만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어 의미 있다고 말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온 가족이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은 손자를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되셨고 지우는 세심한 고모가 되어주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한도현 회장님이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어요. 지우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복잡한 일들은 모두 잊고 이 아이를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것을 증명해 준 것 같았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한결이라고 하셨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우는 정말 자상한 고모가 되어 주었고 한도연 회장님은 다정한 할아버지셨어요. 준호는 훌륭한 아빠였습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리곤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우와 저는 정말 친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관계였어요.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은 저희 둘을 똑같이 아껴주셨습니다. 지우에게는 회사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는 가정을 돌보는 지혜를 전해주셨어요. 정말 자상한 아버지셨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그 증거였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